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의 딸이 캄보디아에서 사망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죠. 이유도 유엔도 외면했습니다. 단 한 나라만 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새벽 4시 비공식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공식 기록엔 남지 않을 구조 작전이었죠. 결과는 5개국 인질 전원 구출 성공. 프랑스 관료는 고백합니다. 체면을 지킨 우리가 생명을 지킨 그들보다 현명했는가? 또 작은 나라가 거인을 구한 날, 그 감동의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구독과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꼭 구독과 댓글을 눌러주세요. 남겨주시면 다음 한국어 영상을 사가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는 절차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절차가 먼저를,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생명이 먼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3월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그날 새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현지 시각 1시 42분이었죠. 갑자기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울렸어요. 저는 그때 파리의 자택에서 밤늦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딸 클레어가 현지 투자 설명회 참석차 캄보디아에 간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 프랑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모로 대사님,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님의 신분증이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사로 추정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족인 저조차 현장 접근을 거부당했죠. 이상했어요. 40년 넘게 외교관으로 살아온 제가 봐도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흘 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그게 전부였어요. 증거도 시신도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베트남 대사관에서 일하며 수많은 위기를 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제 딸의 일이었으니까요. 회견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았죠. 손이 떨렸어요.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침묵해도 나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동료들이 만류했습니다. 앙드레, 국가를 거스르는 거야. 경력에 먹칠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홀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단 하나의 가방만 들고 말이죠. 기내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국가의 체면을 지키며 살았는데 정작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시스템이 맞는 건가? 좌석 옆 모니터에서 우연히 본 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KUREAPOLIC라는 작은 마크가 화면 구석에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어딘가를 순찰하는 장면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글씨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시아누크빌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폭발 현장 근처는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죠. 경찰 테이프와 군인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담당관은 냉담했습니다. 모로 대사님,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밤이 되어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진실이 묻히고 있다는 걸요. 침대에 앉아 클레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릴 적 세느 강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 눈물이 났어요. 클레어야, 아빠가 반드시 찾을게.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확신만 있었습니다. 국가가 외면해도 세상이 무관심해도 저는 멈출 수 없다는 것. 부성애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싶었어요. 전직 외교관으로서의 이성보다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죠. 규칙을 깨뜨려서라도 제 딸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프랑스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죠. 모로 대사님,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제 딸의 생명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EU 인권위원회도 찾아갔습니다. 브뤼셀까지 날아가서 직접 서류를 제출했죠. 답변은 3주 뒤에 왔어요. 주권 침해 우려가 있어 개입이 어렵습니다. 주권이라는 말 뒤에 숨은 건 결국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UN 인권이사회까지 찾아갔어요. 제네바의 차가운 회의실에서 저는 40분간 호소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국가 간 관계보다 덜 중요합니까? 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질적인 답은 없었어요.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그 말만 들었습니다. 절차, 절차, 절차. 모든 게 절차 뒤에 숨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시아누크빌의 허름한 호텔방에서 밤마다 신문 기사를 찢었습니다. 벽에 붙인 지도에는 폭발 지점을 표시했죠. 단서를 찾으려 애썼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명확했어요. 현지 경찰은 비협조적이었고 프랑스 대사관은 냉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절망 속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는 것도 습관이 됐죠. 대부분 위로 메시지나 언론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낯선 발신자의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KUREANDESKPOLIC 고 KR 한국.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클릭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메일이었죠. 모로 씨, 당신의 딸과 같은 지역에서 한국인 실종자 4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 대응팀을 운영 중입니다. 협조 가능하신가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조롱인가 아니면 사기인가. 하지만 메일 하단의 서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과 특임팀장 박준호. 공식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연락처와 함께 말이죠. 저는 그 한 줄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 아닌가. 캄보디아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의심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프랑스도 EU도 UN도 외면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손을 내민 거였어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박준호 팀장님, 저는 앙드레 모로입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기분이었어요. 40년 외교관 경력을 가진 제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국의 경찰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게. 하지만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프랑스는 저를 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다를지 모른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빨랐어요. 모로 씨, 내일 오후 2시 시아누크빌 중앙시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겠습니다. 저희 팀원이 연락드릴 겁니다. 간결했지만 확실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클레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클레어야, 아빠가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 사람들을 믿어보려 해. 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을 거야. 창밖으로 시아누크빌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제 딸이 숨을 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국가의 틀이란 게 때로는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프랑스 정부는 체면과 절차를 지켰지만 생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달랐어요. 국경을 넘어서라도 사람을 구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죠. 그 한 통의 이메일이 제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야겠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받기 하루 전 클레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나중에 클레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하루 전이었죠. 클레어는 현지 기업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시아누크빌 외곽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회의가 끝나고 클레어가 로비로 나왔을 때였죠. 갑자기 3명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모로 씨,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클레어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틈도 없었어요. 차에 강제로 태워졌죠. 눈을 가리개로 막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 거예요. 차가 멈췄을 때 클레어는 낡은 건물로 끌려 들어갔어요.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눈가리개를 벗겼을 때 본 건 좁은 방이었죠. 그리고 거기엔 이미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 명이네요. 클레어는 영어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왜 우릴 가둔 거예요? 한국인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3일째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해줘요. 그가 바로 이상욱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2번 들어왔어요. 물은 더러웠고 화장실은 형편없었죠. 클레어는 처음엔 외교관 신분을 밝히면 풀려날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프랑스 대사관 소속입니다. 당장 풀어주세요. 하지만 감시자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이상욱이 옆에 앉았어요. 손목엔 밧줄 자국이 선명했죠. 소용없어요. 여기선 신분 같은 거 의미 없어요. 클레어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외교관으로 살며 믿었던 권위가 이곳에선 한낱 종이 쪼가리였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밤, 이상욱이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꼭 올 거예요. 믿어요. 클레어는 의아했죠. 한국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이상욱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거든요. 국민을 버리지 않아요. 제 친구도 작년에 필리핀에서 납치됐는데 일주일 만에 구출됐어요. 클레어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감시자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바뀐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건물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죠. 땅이 흔들렸습니다. 클레어는 공포에 질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감시자 한 명이 통역사를 데리고 왔어요. 캄보디아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소피안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곧 이동합니다. 클레어는 물었죠. 어디로요? 소피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빛만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피안이 몰래 클레어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메모지를 쥐어줬어요. 빨리 숨기세요. 이걸로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몰라요. 클레어는 메모를 옷 속에 감췄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살아있다. 나, 클레어 모로. 폭발 사고는 조작이었습니다. 조직은 모든 인지를 사망 처리하려 했어요. 현장에 클레어의 신분증을 뿌려놓고 시신 없는 사고로 처리한 거였죠. 클레어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죽었다는 걸로 처리되면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망했죠. 하지만 이상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로 씨, 제 말 믿어보세요. 한국은 정말 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구할 거예요. 클레어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확신하죠? 당신도 여기 갇혀 있잖아요. 이상욱이 대답했죠. 한국 사람은 그렇게 배웠어요. 절대 서로를 버리지 말라고요. 그 말이 클레어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던 그녀가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나중에 현실이 됐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카페로 갔습니다. 시아누크빌 중앙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에어컨도 없는 낡은 곳이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게 정말 희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 정확히 2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검은색 반팔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외교관 같은 풍모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장 요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로 대사님, 박준호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팀장님. 박준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따님 클레어 씨와 우리 국민 4명이 같은 조직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숨이 멎었죠. 정말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지도와 사진들이 있었어요. 폭발 전날, 이 지역에서 외국인 실종 신고가 5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4명, 프랑스인 1명. 모두 같은 날 사라졌죠. 박준호는 침착했어요. 공식 채널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프랑스 정부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비공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미 현지의 팀을 구성했어요. 교민사회, NGO,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가 저를 한인회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죠.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소개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팀입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하영입니다.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그녀는 밝게 웃었죠.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대사님, 따님 꼭 찾을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그 말에 뭉클했어요. 김하영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현지 한인 2,000명과 연결돼 있어요. 식당 주인, 공장 직원, 택시 기사까지요. 모두가 정보원이자 협력자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그녀가 웃었어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요. 박준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지역, 외곽공단 지대입니다. 최근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밤에만 트럭이 드나들고 경비가 삼엄하죠. 그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어제 우리 교민 한 분이 찍은 겁니다. 이 건물 2층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목격됐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클레어가? 박준호는 신중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요. 우린 지금 감시 중입니다. 저는 물었죠. 언제 움직입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요. 섣부르게 움직였다간 인질들이 위험해집니다. 며칠간 저는 한인회관에서 지냈습니다. 박준호 팀은 24시간 교대로 정보를 모았어요. 김하영은 현지 봉사자들과 계속 연락했죠. 한 번은 그녀가 말했어요. 대사님, 우리 교민들이 대사님 딸 찾는데 모두 나서고 싶어 해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절차와 체면을 따졌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냥 사람을 구하려 했죠. 국적도, 이해관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준호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건 한국 정부의 공식 작전도 아니잖아요. 박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죠. 저는 3년 전 필리핀에서 작전에 실패했어요. 인질 1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날 이후 다짐했죠. 절차보다 생명을 먼저 세우겠다고요. 이 작전은 기록에 안 남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린 사람을 구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예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옳은 일을 하려는 거였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 한국 사람들이 가진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박 팀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님의 외교 경험이 필요할 겁니다. 작전 후 처리해서요. 저는 웃었어요. 40년간 외교관으로 산 게 이럴 때 쓰라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현지 봉사자 한 명이 건물 안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척 들어갔죠. 그가 몰래 찍어온 사진엔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이상욱의 얼굴도 확인됐어요. 박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모로 대사님, 작전을 개시합니다. 72시간 내로요. 저는 떨렸어요. 확실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더 늦추면 위험합니다. 놈들이 인지를 이동시킬 조짐이 보여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프랑스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폴 르베르, 외교부 고위 관료였죠. 앙드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한국 경찰과 비공식 공조를 한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클레어를 찾을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르베르가 소리쳤어요. 정신 차리게. 자네는 전직 외교관이야. 타국 경찰과 멋대로 움직이는 건 프랑스 정부를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모욕이요? 프랑스는 제 딸을 포기했잖습니까? 절차만 따지다가 생명을 잃으면 그게 더 큰 모욕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르베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앙드레, 자네가 실패하면 책임은 자네 몫이야. 프랑스는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엔 한국 경찰 요원 6명, 교민 자원봉사자 4명, 그리고 저였어요. 박준호가 지도를 펼쳤죠. 작전명 빛의 작전, 영어로 아퍼레이션 라이트입니다. 목표는 인질 전원 무사 구출이에요. 김하영이 물었습니다. 현지 경찰 협조는요? 박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공식 협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와줄 캄보디아 경찰관 2명이 있어요. 그는 사진을 보여줬죠. 이분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쪽은? 박준호가 저를 봤어요. 대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프랑스 정부는 방해할 겁니다. 작전이 알려지면 중단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 이미 프랑스 정부와 결별했어요. 박준호가 작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새벽 4시에 진입합니다. 한인회에서 제공한 의료 위장 차량으로 접근해요. 건물은 3층 구조, 인질은 2층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건물 도면을 펼쳤어요. 출입구는 2곳, 비상구 하나. 6분 안에 진압하고 인질을 확보합니다. 한 요원이 물었죠. 무장 상태는? 박준호가 답했어요. 최소 5명의 무장 인원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비살상 무기 위주로 가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김하영이 말했습니다. 구출 후 보호 장소는 제가 준비했어요. 한인 교회 지하에 임시 의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약품 리스트를 보여줬죠.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도 대기 중이에요. 저는 그녀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준호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대사님,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이 작전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을 겁니다. 실패하면 대사님도 책임을 지게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박 팀장님,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남은 건 딸뿐입니다.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르베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앙드레, 마지막으로 경고하네. 작전을 중단하게. 프랑스 정부 이름으로 말리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르베르, 자네는 평생 절차를 따랐지. 하지만 난 이제 사람을 따르겠네. 프랑스가 닫은 문을 한국이 열어줬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시아누크빌의 밤하늘은 별이 많았어요. 어딘가 저 아래에서 클레어가 숨쉬고 있을 거라 믿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클레어야, 조금만 버텨라. 아빠가 간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말이야. 박준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사님, 준비하세요. 3시간 후 출발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68세의 나이에 작전에 동행한다는 게 무모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요.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어요. 40년간 외교관으로 살며 지켰던 건 결국 뭐였을까? 국가의 체면? 절차? 아니었습니다. 진짜 외교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어야 했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작지만 결단할 줄 아는 나라. 그게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방탄조끼를 입었어요. 무겁더군요. 박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대사님, 차량 안에서만 대기하세요.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세 대의 차량이 출발했어요. 앞차는 의료 표시가 붙은 밴이었죠. 저는 두 번째 차에 탔습니다. 박준호와 요원 2명이 함께였어요. 뒷차엔 김하영과 구호팀이 타고 있었죠.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목표 지점 500m 전방에서 차를 세웠어요. 박준호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전팀, 최종 확인. 1팀 준비 완료. 완료. 2팀, 준비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요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4시 정각,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진입 개시. 그리고 10초 후, 멀리서 섬광이 터졌어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2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층 확보. 인질 발견. 5명 확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클레어가 있을까? 살아있을까? 그때였어요.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 3발이었죠. 무전기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3층에서 저항. 어무 필요. 저는 차 문을 열려다 참았습니다. 박준호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다시 무전이 들렸죠. 제압 완료. 부상자 없음. 인질 전원 무사. 저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5분 후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원들이 인질들을 부축하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클레어를요. 그 아이는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더러웠죠.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클레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무너졌어요. 아빠. 클레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꽉 안았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빠가 왔어. 딸은 울고 있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며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흘렀어요. 대사님, 따님 무사합니다. 다른 인질들도 모두 안전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말이 더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욱도 나왔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클레어를 보더니 말했죠. 봤죠? 내가 말했잖아요. 한국은 온다고.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김하영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담요와 물을 가져왔어요. 클레어 씨,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지킬게요. 클레어가 김하영을 껴안았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여자가 함께 울었습니다. 차량으로 인질들을 옮겼어요. 저는 클레어 옆에 앉았죠.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클레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왔어요. 이상욱 씨가 계속 말했는데 진짜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박준호가 요원들과 뭔가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하영은 다른 인질들을 챙기고 있었죠. 한기석이라는 분은 트럭으로 물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묵묵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을 구하러 왔던 거죠. 명예도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준호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무전기를 내려놓더니 저를 봤어요. 대사님,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48시간은 숨어 계셔야 해요. 저는 물었죠. 왜죠?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공식적으론 이 작전이 없었으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밝아지더군요. 클레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프랑스는 안 왔어요. 한국이 왔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한국이 왔구나. 작지만 강한 나라가 말이야.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하늘 아래서 느낀 안도감, 딸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묵묵한 헌신. 이게 진짜 외교였어요. 이게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전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처음엔 SNS였죠. 구조된 인질 중 한 명이 올린 사진 한 장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우리를 구했다는 짧은 글과 함께요. 24시간 만에 국제 언론이 움직였어요. BBC, CNN, 르몽드까지. 한국, 비공식 작전으로 5개국 인질 구출이라는 헤드라인이 터졌죠. 프랑스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뒤늦게 공조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클레어는 서울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죠. 하지만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대사님,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기자들이 수십 명 나와 있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클레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떨려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괜찮아. 진실을 말하면 되니까. 기자회견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방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국 기자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많았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꺼냈어요. 하지만 첫 문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원고를 접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죠.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은 죽은 줄로 처리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국제사회도 포기했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했어요. 공식 채널도 외교적 이득도 없이 말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죠. 한국은 단지 내 딸을 구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의 양심을 구한 나라예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40년간 외교관으로 살며 배운 게 있습니다. 강대국은 많지만 정의로운 나라는 드물다는 것이요. 연단을 내려와 한국 기자들을 봤어요. 여러분, 한국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잠시 멈췄습니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 때문도 아니에요. 결단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클레어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클레어 모로입니다. 저는 프랑스 외교관이에요. 아니, 외교관이었죠. 클레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위한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어요. 감금됐을 때 한국인이 말했어요. 한국은 꼭 온다고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한국은 제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뛰는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모로 대사님, 프랑스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프랑스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따랐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한국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해야 합니다. 국경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원칙. 이게 21세기 외교의 기준이 돼야 해요. 회견이 끝나고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라 보였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팀장님, 세상이 당신의 용기를 알게 됐습니다. 박준호는 쑥스러워했죠. 저는 그냥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하영도 왔어요.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대사님, 클레어 씨, 정말 오래 기억할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클레어가 하영을 껴안았죠.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클레어와 함께요. 다리 위로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빠, 이 도시 정말 예쁘네요. 딸이 말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예쁜 도시야.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사람들이야. 클레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이제 우린 달라졌어. 한국에서 배운 걸 세상에 전해야 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르베르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장폴, 자네가 옳았을 수도 있네. 절차는 중요하지. 하지만 생명은 더 중요해. 우린 그걸 잊고 있었어. 한국이 다시 가르쳐줬네. 이제 프랑스도 배울 때야. 다음 날 아침, 르몽드 일면을 봤어요. 한국, 인류 안보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였어요.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서울이 남아 있었죠. 클레어는 외교부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 그 아이는 절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외교관이 됐죠. 어느 날 프랑스 외교부에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한국 모델 연구였어요. 르베르가 좌장이었죠.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20명 넘는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르베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캄보디아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겸손해 보였죠. 우리가 절차를 따르는 동안 한국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우린 이 방식을 연구해야 합니다. 한 관료가 물었어요. 하지만 주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르베르가 저를 봤습니다. 모로 대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섰죠.
주권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을 포기하면서 지키는 주권은 공허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체면을 지킨 우리가 생명을 지킨 그들보다 현명했는가? 르베르가 고개를 끄덕였죠. 모로 대사 말씀이 옳습니다. 우린 변해야 합니다. 그날 회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프랑스도 국제인질 구조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코리안 데스크를 모델로 삼아서요. 저는 자문 역할을 맡았죠. 며칠 후 르몽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대사님,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죠. 한국은 크지 않지만 결단할 줄 압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고 명분보다 생명이 우선이죠. 그게 진짜 강대국입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유럽 전역에서 반응이 왔어요. 독일, 영국, 스페인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죠. 모두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팀장님, 유럽이 당신들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박준호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대사님,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린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겸손함에 또 한 번 감동했죠.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제 서재로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아빠, 하영 언니가 보낸 거예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엔 한글로 쓰인 카드가 있었어요. 민지라는 자원봉사자가 번역을 달아줬더군요. 함께 살아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서울로 오세요. 우린 가족입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우린 정말 가족이 된 거였죠. 주말, 세느 강변을 걸었습니다. 클레어와 함께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딸이 물었죠. 아빠, 외교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엔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젠 알아. 외교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야. 클레어가 제 팔짱을 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배웠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보다 위대할 수 있다는 것도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죠.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2025년 5월 10일. 오늘 깨달았다. 진짜 외교는 국익이 아니라 인간을 지키는 일이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다. 68세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빛을 봤으니까요. 시아누크빌의 새벽,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빛을요. 다음 주 유럽 의회에서 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인도주의 외교였어요. 저는 수락했죠. 그리고 연설문 첫 문장을 썼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지키는 의지로 정의되죠. 클레어가 원고를 읽더니 웃었어요. 아빠, 완전히 한국 사람 됐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저도요, 아빠. 저도 배웠어요. 지금도 가끔 박준호, 김하영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는 것을요. 어제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이란다. 작지만 절대 약하지 않은 나라지. 손주가 눈을 반짝였죠. 왜요? 저는 대답했어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나라니까. 그게 제 답입니다. 한국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결단할 줄 압니다.
절차보다 생명을, 체면보다 정의를 선택하죠.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래서 제 딸을 구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책상 위 한글 카드를 봅니다. 함께 살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한국을 만나서 한국 사람들을 알게 돼서요. 그들이 보여준 신념이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한 나라씩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나라의 위대한 결단, 그리고 국경을 넘은 인류애의 실천.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진짜 외교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